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의 김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유창호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창호 앵커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4년은 갑진년이라고 한다는데요. 갑진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배워야 산다의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사실 주식 종목만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종목도 종목이지만 시장의 큰 움직임,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성공 투자의 지름길로 걷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이 공부하기에는 참 지루하고 따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세상을 뒤바꾼 경제사, 세계 역사의 경제사들 흐름을 잘 살펴보고 쉽고 재미있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교수님 알차고 재밌는 수업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배워야 산다, 세상을 뒤바꾼 경제사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면을 보니까 약간 좀 당황스러운 게 총 쏘는 그 영상도 나왔던 것 같고, 네. 시간대가 제법 좀 예전으로 돌아가네요? 네, 1944년 미국의 뉴햄프셔주입니다. 교수님,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 경제사와는 어떤 연관이 있죠? 1944년도가 이제 미국의 달러화가 전 세계에 이제 결제되는 비율이 가장 시작되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이전까지 미국이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인 전쟁, 네. 우리가 제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전 세계의 초강대국이 된 겁니다. 네.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미국이 전 세계의 가장 슈퍼파워고,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이 이제 부각이 네, 됐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이제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많이 하는가 하면,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데, 그렇죠. 중국이 70%를 따라왔습니다. 네. 현재 기준 GDP 기준으로 하면, 네. 미국이 22조 달러고, 중국이 한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게 되니까 이제 견제를 시작한 거고, 이 1944년이 가장 중요한 네. 전 세계 이제 기축 통화가 어디로 나라로 변했느냐, 그 기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화폐, 그 기축통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944년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기축통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얘기부터 출발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초창기에 미국의 좀 화폐가 어땠는지 이 얘기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당시 미국에는 이제 원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민의 나라입니다. 네. 영국에서 많은 청교도라고 그래서 영국은 지금 현재 종교가 원래 로마에 있는 가톨릭이 있고요. 네. 영국은 영국 그 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세계사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우리 이제 성공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종로에 가면 영국 네. 교회였습니다. 성공회가 네.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많은 이민자들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자국에서 가져온 금과 은화를 썼었는데 네. 이렇게 영국이 반대를 해서 자국의 화폐를 못 쓰게 됐었습니다. 그 영국에서 금화, 은화를 가지고 와서 그걸 토대로 맞습니다. 화폐로 썼다고요? 예. 예. 그렇게 만들게 못 쓰게 되면서 예.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자체적인 화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또 시작이 된 거죠. 네. 자, 그 금화와 은화를 가지고 와서 썼다 하니까 사실 그 화폐가 지금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 화폐 사용이 좀 불편하긴 했겠어요, 미국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97년도 우리 IMF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주고 우리한테 돈을 받을 때 두 가지만 딱 받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달러. 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글쎄요. 우리가 이제 97년도에 네. 금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달러를 주든지 금을 달라고 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 기축통화라고 하는 말은 결제가 되는 기본이 되는 통화다. 이제 영어로 말하면 키 커런시라고 부릅니다. 이제 키가 가장 기본이 된다는 뜻이고 커런시가 화폐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축통화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한문이에요. 기축통화는 터기자로 해서 바닥을 다진다는 기본할 때 기자고 기축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제할 수 있는 축 보통 뭐 그런 말을 씁니다. 저축할 때 축자가 쌓을 축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부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줄 테니까 달러를 주든지 금을 달라. 그래서 금이 전 세계에서 원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결제였지만 그래서 저 때도 그 말을 가지고 와서 썼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원래 이제 화폐를 가져가면 미국 중앙은행이 금을 바꿔줬습니다. 나 1달러 줄 테니까 1달러만큼 금을 주세요. 이러면 금을 줬습니다. 최근에 저 남미에 베네수엘라가 파산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요금을 금으로 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신기하네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 결혼할 때요. 우리 선배 결혼할 때 애한테 내가 금을 한돈 선물했습니다. 5만 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돌잔치를 하면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당시에 금 한 돈이 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금 5만 원을 주든지 금 한 돈을 했었는데 지금 금 한 돈이 얼마죠? 상당히 비싸죠? 한 얼마나 될까? 한번 찍어보세요. 20만 원 되나요? 50 넘지 않아요? 50만 원 넘나요? 50만 원까지 안 하고 지금 한 35만 원 정도. 35만 원, 40만 원 되는데. 그러니까 8배가 오른 겁니다. 5만 원은 똑같은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금 8배 가까이 올랐고 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오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나면 가장 인정해주는 화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달러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화가 전 세계에서 결제로 되는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혹시 한 순위가 몇 등 될까요? 우리나라 원화는 순위가 좀 낮지 않을까 싶은데요. 10위권 뭐 그 밖에 아닐까요? 몇 등 될까요? 되게 낮을 것 같은데요. 한 20위권. 우리나라가 참고로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입니다. 제조업 정말 제조업 잘하는 나라고. 5위. 그다음 GDP 기준으로 세계 9위입니다. 그럼 우리 원화가 국제 결제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현재 0.1%입니다. 한 35위권 정도 됩니다. 정말 바닥이고 우리 정부가 원화를 너무 금융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낮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초창기 그 미국 화폐 얘기로 다시 좀 돌아와서 저는 저게 좀 궁금합니다. 당시 영국이 미국 자체 화폐를 발행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는 미국의 그냥 시스템 자체를 크게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 애들이 미국은 식민지였죠.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이 좌지우지하고 세금의 부과도 마음대로 했었는데 너무 높은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이 반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영국과 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독립전쟁입니다. 우리가 자치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통치를 하겠다. 영국은 너들은 우리의 식민지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영국이 전쟁한 것이 바로 이 독립전쟁이었고 그게 1700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이 독립을 쟁취했다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저기 보니까 위조 화폐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내용이 또 있는데 화폐를 뭐 당연히 자체적으로 발행하지 못하니까 위조 화폐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관련된 트러블도 좀 많이 있었나 보죠. 그렇죠. 워낙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면 내가 위조 화폐를 막을 수 있을까? 뭐 퀴즈입니다. 어떻게 해서 위조 지폐를 막았을까? 영국에서 막게 하게끔 뭔가 조치를 했겠죠? 맞습니다. 잠깐만요. 퀴즈가 지금 위조 화폐를 방지하기 위한 뉴턴의 아이디어요? 뉴턴까지 가나요? 저희가 아는 아이작 뉴턴 얘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뉴턴이라 그러면 사과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나무에서 사과가 왜 밑으로 떨어졌냐? 위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안 가고 그게 이제 만유의 인력 법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은
끌어당긴다. 이제 그거였죠. 그래서 아니 그런데 뉴턴에게 위조화폐 방지책을 물어봤다. 화폐를 뭐 떨어뜨려가지고 못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뉴턴은 그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혼이었나요? 미혼으로 죽었습니다. 저같이? 네. 미혼이시죠? 네. 뉴턴은 너무 공부할 게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부할 게 너무 많고 배울 게 많다. 바빴군요. 너무 바빴다. 네. 결혼할 시간도 없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독신으로 죽었는데 네. 이 만유의 인력을 발견했고 또 화폐에 있어서도 톱니바퀴를 만들었습니다. 뉴턴이요? 맞습니다. 동전 테두리를 톱니 모양으로 만들었다. 저걸 통해서 이게 위조화폐인지 아닌지 확인을 했던 거군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톱니바퀴가 없으면 톱니 같이 이렇게 끌어낸 겁니다, 금을. 네. 그게 한번 전체 화폐 한 10%가 넘고 그러니까 아예 톱니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 깎아낼 게 없으니까 예. 그것을 더 깎아서 동그랗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위조 화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미국의 화폐는 톱니를 넣었다. 예. 또 깎아냈다 미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조 화폐가 만연했을 정도로 영국에서 참 화폐도 발행하지 못하게 했던 미국 최초의 달러 발행이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발행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새로운 내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게 참 지금 기축통화는 달러잖아요. 그럼 이 달러 이전의 기축통화들의 역사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결제가 되는 가장 기본입니다. 퀴즈가 하나,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달러의 비중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비중이 거의 반은 넘지 않을까요, 거의? 반은 넘을 것 같은데. 예, 말 잘하셨어요. 지금 현재 IMF 결제 기준으로 60%가 달러입니다. 네. 60에서 70%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달러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받아줍니다. 그렇죠. 근데 원하는 가져가면 아무도 안 받아요. 이게 무슨 돈이냐 이렇고. 호불호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돈 필리핀보다 못합니다. 필리핀도 한 20위권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미국 뉴욕에 가면 바로 그 타임스퀘어 앞에 환전을 해주는데요. 네. 우리 원화는 바꿔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태국, 필리핀은 원래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필리핀이 더 우대받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정도고 우리 원화가 국제금융에서 결제율이 너무 낮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한 70%고 유로화가 지금 현재 한 2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화 한 뭐 3, 4%.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네. 중국의 한 3% 정도 됩니다. 위안화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달러, 유로화, 그다음에 파운드, 엔화 그 정도 순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네. 자, 지금 언뜻 들어도 다양한 화폐들, 다양한 국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만 잠깐 봐도요. 달러 이전의 전 세계 기축통화의 이야기들 정말 다양한 국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것만 잠깐 봐도 세계사의 흐름이 보일 정도거든요. 자, 저 기축통화, 세계 패권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려 15세기에 스페인의 무적함대입니다. 스페인이 이제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저 때는 스페인이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죠. 가장 강한 나라였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영국 역사를 보면 이제 앤 여왕이 이제 무적 함대가 영국이 스페인 말을 안 듣는다. 이래서 이제 무적 함대가 왔었는데. 저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영국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 그죠? 네.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게 바로 스페인이었다. 스페인이었군요. 스페인의 인구가 한 5천에서 6천만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하네요. 예. 그다음에 영국도 한 6천만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 강한 나라에 이제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뭐 최근에 우리나라 또 인구가 좀 줄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전 세계에서 해상 무역을 통제하게 되면서 1등이었고 17세기에는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항해 이런 나라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24년 1월 기준으로 무역액 기준으로 하면
이 네덜란드가 세계 4위입니다. 아, 여전히 정말 세계 초강대국이군요. 강대국. 인구는 1,0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네. 네덜란드에 우리 유명한 우리 감독이 왔었죠, 축구. 그렇죠. 거스 히딩크 네덜란드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는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해상 무역에 대해서 아주 요충지였고 지금도 세계 4위, 5위 정도 무역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중개 무역만 하지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역의 기준에서 네덜란드를 빼버려야 돼요. 자기는 중개 무역만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세계 5위입니다. 제조업 수출의 기준이고. 그 다음이 이제 바로 영국이었다. 아, 그 대영 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해가 이유가 지지 않는 나라 유명하죠. 영토가 너무나 넓은 거예요. 네. 아시아의 인도부터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미국까지 워낙 영토가 넓으니까 모든 나라 자기가 식민지까지 다 해가 떠 있으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었고 바로 그 당시에 영국이 근본이제를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이제 도입, 영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쯤에서 슬슬 퀴즈 하나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영국이 기축 통화를 내려놨습니다. 어떤 계기로 해서 영국이 이러한 세계적인 지배권을 잃었을까? 아, 이거 너무 역사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이 지위를 내려놓으려면 엄청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얘기를 했다가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제를 내려놨다라는 퀴즈가 나온 거 보니까 해가 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뭐 진짜 어디 싸우다가 진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잘 맞추셨고. 맞아요. 예. 우리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겪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1억 명? 예, 전 세계. 1,000만도 아니고 1억 명. 1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36년 받았죠. 그렇죠. 나라가 힘이 없으면 타국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특히나 이 그 전쟁의 역사 중에서도 아주 피해가 막심했던 세계대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히틀러는 보통 비행기 한 3,000대 띄워가지고 영국의 런던을 폭격했습니다. 3,000대요? 한 번 뜨면 3,000대가 떠서 영국을 폭격했었고. 사실 이 주변에 전투기 비행기 3대만 지나가도 귀가 아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어떻게 본인들이 원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독일은 인구가 한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프랑스도 한 6천만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굉장히 강력하게 군인을 한 200만 명 정도 양성을 하고 유럽을 다 지배하겠다. 그래서 영국 빼고 다 통치해버려, 다 잡았습니다. 와, 예전에 뭐 중국 그 역사와 관련돼서 보면은 100만 대군 이런 얘기만 들어도 무서운데 현대 군인이 200만 군사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을 이등병으로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히틀러가 독일의 수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군비를 강화해서 자기 나라 군인과 비슷한 프랑스나 영국, 네덜란드 다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죠. 그래서 군사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일의 히틀러는 전격전이라는 걸 통해서 유럽을 다 지배하게 됐었다. 근데 이 유럽에서 영국이 유럽을 돕기 위해서 영국 군인들이 많이 참전을 하는데요. 완전히 패배합니다. 완전히 다 망한다. 완전히 패배했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지금 화면 보니까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근본위 제도라는 거 사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경제학 뭐 원론 학부 때 수업 시간이 기억나는데 근본위 제도 막상 지금 떠올려 보면은 저게 뭔지 정체성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근본위 제도에 대한 설명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근본위 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10,000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가서 10,000원을 주면 금을 10,000원치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근본위 제도입니다. 금이랑 딱 연동시켜 놓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금본위 제도라고 부르는 거고, 금이 이 화폐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금본위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금들을 자기 나라에 비추하게 되면서 파운드화가
세계 결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화가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근본위제도 그러니까 금이 있는 만큼 화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근본위 제도인데, 영국의 입장에서는 전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어대면서 전쟁 비용으로 너무나 많이 쓰게 된 겁니다. 돈이 엄청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돈이 모자라서 무기 살 돈이 부족해서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가 싸우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합의를 안 해주고 있어서 전쟁 비축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불리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영국도 당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많은 파운드화를 발행하게 되니까 파운드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금은 한정돼 있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위 제도는 방금 써있던 것처럼 폐지를 하게 그쪽으로 된 거고, 그럼 이 와중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의 처칠은 이 전쟁의 막판에 막 몰리게 되니까 히틀러가 이제 바다만 건너면 영국이 다 먹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국은 당초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 우드로 윌슨이었는데요. 루즈벨트였죠.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유럽 전쟁에 너들 나라가 알아서 잘해라. 그거 끝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미국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처칠이 굉장히 구걸을 많이 했습니다. 제발 좀 날 좀 살려달라. 외교적으로 좀 굴욕이 될 수 있겠군요. 자기들의 식민지인 미국에 대해서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었고, 또 미국의 상선이 영국을 도와주러 갔었는데 순수하게 무기도 아니었는데 독일의 유보트가 미국의 상선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됐다. 이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영국의 파운드화가 무너지고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 통화의 역할로 돌아서게 되었고,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 모든 금의 70%가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 통화가 된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운드화, 영국이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여기서 세계대전이라는 정말 인류 역사에 큰 아픔을 남겼던 전쟁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파운드화 가치 이게 좀 떨어지게 되고, 미국 쪽에서는 이 와중에 미국 달러화 가치가 좀 상승하게 되는 이런 기축통화의 변천 흐름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된 건데, 요 얘기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 인정받게 된 과정, 요거 다시 한번 좀 상세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한번 보시면 영국이 이제 전쟁을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화는 이제 그런 역할을 잃게 되었고, 미국이 이제 새로운 기축 통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뉴햄프셔 주입니다. 바로 뉴욕 바로 위에 있는 주입니다. 1944년도인데요.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부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이때 나오는 거군요. 오늘 처음에 나왔던 44년 뉴햄프셔주.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부 다 가장 먼저 미국의 투표라든지 선거를 가장 먼저 하는 나라가 뉴햄프셔주고 예비 선거를 하는 주죠. 맞아요. 선거 얘기 나오면 가장 그 뉴스에서 처음 맞습니다. 그게 바로 뉴햄프셔주고, 여기에서 이제 브레튼 우즈에서 44개 나라가 모여서 그러면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자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영국의 파운드와 이제 아니고 달러가, 미국의 달러가 이제 1위야. 이렇게 공식 선언을 다 같이 모여서 하게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금의 1온스가 한 35달러 정도로 그 당시에 이제 고정을 시켰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기준이 되었고, 당시에 미국이 전 세계 금의 70%를 보유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전 세계 금의 70%를 한국가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도 이런 일은 있진 않죠. 저때 기형적으로 많이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미국이 가장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달러화가 발행되고 있는데요. 100달러 이렇게 되잖아요. 미국은
우리가 이제 세뇨질이라고 하는 말은 네. 금 100달러짜리 우리가 보통 원화로 계산하게 되면 이게 1,000원을 곱하면 됩니다. 100달러짜리가. 한 10만 원이면 13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발행하는 비용은 여기 한 몇 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몇 센트로 금 100달러를 지폐해서 본인이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겁니다. 네. 미국은 이렇게 달러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그 이익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세뇨리지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렇게 미국의 그러한 이익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뇨리지라고 하는 말이 화폐를 발행함으로 해서 남기는 이익. 실질적으로 100달러는 가치가 뭐 10센트도 안 되겠죠. 달러 발행하는 거니까 종이 한 장이잖아요. 이게 1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뇨리지라고 부르고 미국이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큰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게 얘기가 좀 다시 돌아가는 걸 수도 있겠는데 미국이 저때 당시에 금 보유 수준이 저렇게 많았다라는 건 앞서 이야기를 했었던 그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저렇게 금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뭐 독일의 연방준비은행에 있었던 금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전쟁을 거치게 되면서 많은 금들이 미국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금을 많이 보유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돈이 오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전쟁과 관련된 물건들을 좀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그 당시에 탱크라든지 비행기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러시아도 있었지만 미국이 전쟁에 한 발도 미국에는 없었어요. 네. 미국이 유일하게 총알 한 방 맞은 것이 하와이입니다. 유일하게 한 방. 네, 유일하게 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한 것은 하와이밖에 없습니다. 본토는 아니고 이제 하와이 섬이었죠. 그러니까 일본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그 본토, 미국의 영토를 공격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런 거군요. 미국은 당시에 그 유럽에는 정말 초토화가 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본토에서는 전쟁이 딱히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멀리서 떨어지면서 물건들을 팔면서 돈은 다 챙겨가고 이런 식으로 부를 축적을 했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 무기를 팔므로 인해서 가장 많은 무기를 축적하고 돈을 많이 번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가 되었다가 미국 1944년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이 국가를 대표할 만한 기축통화, 이제는 달러화가 그 지위를 공고하게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브레튼 우즈 체제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말이죠. 여기서 아직도 시간대가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여기 브레튼 우즈 체제가 위기를 겪었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달러의 위기가 또 찾아오기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이제 전 세계 경찰 국가였습니다. 뭐 지금도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죠. 뭐 누가 잘못하면 야, 너 좀 시정해.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전 세계 무기로서 이렇게 다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말을 잘 안 들어요. 지금은요. 러시아도 자기가 좀 더 마음대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범했고 목소리가 또 커졌네요. 이스라엘 하마스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이유고 이스라엘은 또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소리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뭐 정계라든지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입학생의 30%가 유태인입니다. 미국의 지금 우리가 재무부 장관 뭐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아, 그래요? 현재 기준이요? 현재 기준으로 재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뭐 안보 보좌관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계 한 30%가 유대인이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배우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입니다. E.T.의 그분이요? E.T. 그 정도로 미국의 정계나 영화계나 모든 금융에 미국 유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2천만 명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본토에 1,000만 명, 미국에 1,000만 명이 있습니다. 2천만 명이고 우리가 8천만 명이에요. 한국이 5천만 명, 북한에 2천만 명.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유대인 다음으로 많이 흩어진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미국이 위기를 겪었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닉슨이
베트남 전쟁을 겪었습니다. 네. 미국이 전쟁이네요.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 물자가 필요했거든요. 사실 그 미국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하염없이 잘 나가다가 이 자존심에 상처를 얻게 된 게 딱 그 베트남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프랑스도 패배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가 베트남이었는데요. 베트남은 현재 인구가 한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워낙에 산이 깊어가지고 밀림이 많아서 이렇게 게릴라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하 요새죠. 네. 우리 하마스도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땅굴을 통해서 이렇게 이때까지 전쟁을 준비했거든요. 똑같습니다. 베트공도 땅굴을 통해서 전쟁을 대비했었고. 그렇죠. 계속 준비했었다. 숨고 숨어서 찾아와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패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베트남에 대한 전쟁 물자, 베트남은 전쟁은 1, 2년이 아니라 10년 넘어 장기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도 손들었습니다. 미국의 정부도 아마 지켜보고 있는 미국의 시민들도 심적으로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전쟁을 10년 이상 하고 미국의 대사관이라든지 네. 거기까지 배통이 침입을 해가지고요. 네. 미국의 대사관 집에도 쳐들어올 정도였다. 대단하네요. 땅굴을 통해서 네. 또 베트남 국민들이 이렇게 공산주의와 시장 경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이 흘렸다 그래요. 원래 통치자들이 좀 깨끗한 정부가 돼야 되는데 국민들의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마저도 배통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패배된 계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1970년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말, 저 과정도 한번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바로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는 우리가 달러를 가져가면 그에 상응할 만큼 금을 줬어야 되는데 네. 네. 미국도 돈이 이제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전쟁을 통해서 금을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저기서 달러 네. 가져와서 바꿔줘 하는데 이제 동난 겁니까 그게? 그렇죠. 더 이상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그런 겁니다. 베트남 전쟁을 대비하면서 전쟁 대비 때. 달러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더 이상 달러를 가져왔다고 해서 금을 못 준다. 그것이 바로 붕괴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위 체제가 여기서 그게 무너졌던 것이 저때 닉슨이 발표한 내용인가요? 그렇죠. 바로 닉슨 대통령 때인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네. 닉슨 대통령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권을 잃게 되는데요. 도청 파문 때문에 네네. 이제 그렇게 이제 야당에 대해서 이제 도청을 하다가 이제 적발돼서 이제 물러나게 됐죠. 예. 그래서 닉슨 대통령 때 우리가 이제 근본위 제재를 무너뜨리게 됐어. 우리가 이제 닉슨 쇼크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의 위기, 닉슨 쇼크 관련된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영국의 기축통화, 파운드와의 그 전성시대를 끝내고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달러가 1위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또, 이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를 또 겪게 되면서 미국이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근본위 제도의 폐지를 발표하게 된 닉슨 쇼크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닉슨 쇼크 그 이후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자, 교수님, 닉슨 쇼크 이후의 달러의 흐름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닉슨 쇼크 이후에 굉장히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미국이 어떤 세계적인 반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미국이 그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뭘까요, 혹시? 글쎄요.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뭔가 그러니까 지금 1970년대쯤 얘기죠. 예. 자, 70년대 주요 있었던 사건.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이 경제사 1화 때 했던 얘기 중에 있지 않을까요? 그 시기에 또 했었거든요. 그 무슨 저희가. 쇼크 있지 않았습니까? 알죠. 오일 쇼크 얘기 쇼크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예. 오일 쇼크인데요. 네. 네. 오일이 지금보다도 한 5배 가까이 그 당시에 시세보다 네. 크게 올랐었습니다. 와, 이게 요즘에 네. 그 국제 유가가 뭐 5달러, 10달러 이렇게만 올라도 우와 이러는데 이게 그 당시에. 2배도 아니고 네. 5배가 올랐으면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세계 경제 거의 뭐 대혼란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네.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석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고 한 방울 안 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우리나라는 석유가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품목입니다. 네. 한국은 원유를 수입을 해서 그걸 가공을 합니다. 그러면 석유를 가공하게 되면 항공유가 나와요. 네. 그다음에 휘발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석유가 나옵니다. 네. 이제 석유가 디젤유입니다. 디젤유는 이제 석유라고 부르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반도체 다음으로 석유가 수출 품목 2위인데 네. 어떨 때는 1위도 많이 했습니다. 네. 반도체 이전에는 석유 화기업이 1등이었고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잘 정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호주에는 100% 항공유를 수출합니다. 이 정도로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석유 가격을 이렇게 오일 쇼크가 크게 오르게 되면서 미국이 어떻게 우리가 기축통화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네.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계기로 이렇게 했을까? 네. 한번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오일 쇼크를 극복하면서 미국이 달러 통화가 가장 기축 통화를 유지하게 만들었을까?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인데 아주 뭐 유명한 지금도 현재 생존에 있는 분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략의 최고 전문가. 아, 누굴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60년 정도 미국의 예. 핵심 외교 브레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60년? 모르겠어요.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바로 유명한 헨리 키신저입니다. 네, 헨리 키신저. 이분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헨리 키신저가 석유에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던 사우디에다가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가 너들 나라를 지켜줄 테니까 네. 무조건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는 앞서 그러니까 방금 전에 살펴봤던 내용처럼 그 전에 달러의 가치가 너무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석유를 수출하고 결제를 할 때 네. 달러로만 결제한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너들을 지켜주겠다. 네. 그래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게 되면서 네. 바로 이렇게 모든 석유의 결제는 달러로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헨리 키신저다. 아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찰 국가 이런 말도 아까 해주셨는데 이 경찰은 정의로운 경찰이면 좋겠는데 이거 약간 뒤에서 거래하는 느낌이 조금 나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2024년 1월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석유를 가장 많이 가져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현재 기준으로. 지금 혹시 미국인가요? 미국입니다. 아, 미국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잘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금도 네. 제일 많고 아니 뭐 최고다. 원유도 많고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이게 우리가 들어보시면 세일 석유라 그래가지고 예. 셰일가스. 예, 네네네. 셰일가스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자갈과 모래가 섞여 있는 석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채굴하기가 너무 곤란했었는데요. 네. 계속 과학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미국 지하에 있는 석유 밑에 자갈과 모래가 섞인 아주 깨끗하지 못한 석유에다가 고압으로 물을 발사하게 됩니다. 물을.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예전 같았으면 기술이 없었다면 쓸 수 있는 석유는 아니었던 거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배럴당 한 100달러 정도 하거든요. 80달러, 100달러 네. 하는데 과거에는 그것을 셰일 석유를 퍼내기 위해서는 한 80달러 정도까지 돈이 들었습니다. 아, 파는 돈이 아니라 그 꺼내는데요? 꺼내기는데 지금은 한 30달러까지 낮아졌어요. 아, 예전에는 아예 수지 타산이 안 맞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 지금 맞는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석유의 가장 많은 수입은 미국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세일 석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세일 석유를 배럴당 30달러에 퍼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이제 사우디라든지 석유 이런 나라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아, 굽신거릴 필요가 없군요. 굽신거릴 필요가 없는 거죠. 참 된 거군요. 세계 아이러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 때 이야기로 한번 좀 돌아가 보도록 할 텐데 지금이야 방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던 그 셰일가스 이야기 때문에 미국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석유를 생산하고 여유롭겠지만 저 때 당시에는 중동의 산유국들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건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 쪽에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석유 결제는 다 달러로 해라라는 말을 건넸다라는 거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니 근데 페트로 달러라고 자꾸 써 있거든요. 저게 무슨 뭘까요? 얘기죠? 페트로라고 하는 게 페트롤륨이라고 부르는 게 석유란 뜻입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석유를 사올 때는 전부 다 결제를 달러로만 하게 됐고 그것이 바로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됐고 가장 큰 역할이었다. 페트로 달러 뭐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방어를 자격해 준 거 마찬가지로 카타르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기 나라에 대한 군사 훈련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카타르라든지 중동 국가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에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군사 훈련을 시켜달라. 또 한국에 특공대를 파견해서 자기 나라를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는 반복되는군요. 그래서 미군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있지만 카타르라든지 중동에 우리 한국군이 많이 가 있습니다. 자국의 군인들을 훈련시켜주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 상시로 벌어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빨리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약 한 40조 원 정도 사놨죠. 그러게요. 이게 최근 들어서는 이 K-방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었군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미국 다음으로 미국보다 더 우리가 세계 1등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추세라 그러면. 왜냐하면 미국이 만드는 무기는 항공모함이나 핵무기입니다. 수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전차, 자주포 전부 다 폴란드, 카타르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는 수출할 수 없는 무기지만 우리 한국은 다 수출할 수 있고 현재 기준으로 9위 정도인데요. 한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전쟁이라든지 평화의 산업이다. 무기가 있으면 평화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우리나라 원화로도 석유를 구매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올까요? 저는 빨리 그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군사 무기, 또 우리 경제력이 더 커져야 되겠고, 그럼 달러가 아니라 이제 원화도 같이 결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국가가 이제 힘이 세진다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그 앞선 이 사례처럼 미국에서 국방력을 토대로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달러로 결제를 해줘. 이것처럼 우리나라도 다른 요소를 뭔가 충분히 키워내야 원화 가치를 뭐 띄울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GDP나 국력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한 9위까지 따라왔거든요. 좀 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들어오는 것보다 나간 게 4배나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생들이 취업률이 45%예요.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12%입니다. 우리가 26%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의 가치도 떨어지고 저는 우리가 카타르나 뭐 중동이나 유럽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 같이 우리의 국력이 더 커진다 그러면 원화가 달러 다음으로 이제 기축통화 역할도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로 달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 달러화 가치가 좀 낮아졌다가 다시 또 회복이 되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달러를 가지고 석유를 결제하게 되면서 미국이 그 영광스러운 영예를 다시 되찾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첨부로 하나 해드릴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라크가 왜 우리가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했느냐? 뭐 이라크가 전쟁 무기를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라크가 석유 수출 대금을 러시아 화폐로 결제하려고 했습니다. 방금 그 맥락과는 전혀 달라지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라크가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러시아의 루블화로 결제를 하겠다. 그러면 달러 가치를 빼버리는 그 역할이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막 공개적으로 알려진 건 아니지만 미국이 가장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러시아가 전쟁 비축 물자보다도 이 기축 통화 역할을 흔든 것,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경제를 흔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라크를 공격했다. 이렇게 또 정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와 가치가 낮아졌다가
다시금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페트로달러라는 이야기를 설명드렸는데 지금 직접 미국이 나서서 국방력을 우리가 좀 지켜줄 테니 원유를 결제할 때 달러로 결제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 메커니즘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게 된 달러, 현재 그 위상이 어떤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러 가치의 그 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 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전 세계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 이건 IMF 결제 기준입니다. 네. 지금 현재 달러가 60%고 네. 유로화가 한 20%입니다. 네. 그다음에 엔화, 파운드화이고 지금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의 시가총액도 똑같습니다. 지금 네. 현재 미국이 60%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차지하는 비중. 국내 증시에서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비중에서 미국이 60%고 한국은 1.5%입니다. 1.5%. 1.5%. 그러니까 영국이 한 4% 정도 되고 네. 일본도 한 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결제되는 역할에서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60%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미국 중심으로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미국이 60% 결제도 60%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60%인데 네. 한국과 미국의 적절한 비율은 90대 1이다. 네. 90%를 미국에 투자하고 네. 10%를 한국에 투자해야지 네. 글로벌 주식 비중과 가장 맞는 겁니다. 네. 우리가 결제 비중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달러의 위상이 계속 갈까요? 저는 제가 지난 한 50년간을 분석해 봤는데요. 네. 제가 1968년생인데 그 당시에는 1달러가 한 200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2024년 1월 오늘이 며칠이죠? 1월 5일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1,31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7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앞으로도 달러가 오를 확률은 90%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화폐 대비해서 달러가 더 비싸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전 세계 무역에서 미국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네. 달러로 결제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네. 75%입니다. 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독일이 1위예요. 80%입니다. 네. 무역 의존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달러의 비중이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전 달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애플 주식을 사면 됩니다. 미국의 1등 주식. 1등 주식. 네. 삼성전자가 국내 1등이고 네. 미국은 애플입니다.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1, 2등을 바뀔 것 같은데 네. 결론은 세계 1등 주식, 그다음에 한국 1등 주식을 9대 1로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네. 그렇게 그렇군요. 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미래 달러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달러 관련해서 올해의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 얘기 나오니까 달러 가치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아니다. 미국 경제 선방할 거니까 달러 가치 뭐 다 지지가 될 거야. 이런 의견도 좀 나뉘긴 하더라고요. 올해 달러 가치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22개 나라가 IMF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몰랐겠지만 지금 아르헨티나 12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아, 그래요? 파산했어요? 예, 파산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메시가 이제 월드컵 우승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알았지. 예. 파산을 했다니요. 아르헨티나는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 우리가 지금 3.5%고 미국은 5.5%입니다. 네.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120%입니다. 은행에 100만 원 예금하면 이자가 120만 원입니다. 아르헨티나가 12번째 국가가 파산했고 네. 터키는 튀르키예 기준금리 지금 33%입니다. 이와 같이 12개 나라가 파산을 했고 네. 스리랑카, 파키스탄. 나는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네.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GDP 대비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환율이 1,300원이지만 우리가 2008년도에 환율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1,600원 했습니다. 네. 네. 97년도 2,000원까지 올랐었고 그때 IMF 때. 예, IMF 때죠. 2,000원 했었고 2008년도에 1,600원.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 불과 2년 전입니다. 네. 1,400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외환위기가 온다. 환율이 1,44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결론은 우리가 달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우량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환율의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미국 경제가 계속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주식만 투자해서는 안 되고 네. 미국과 국내 주식을 한 9대1 정도로 네. 배분해서 해야 되겠고 네. 미국 경제는 당분간은 계속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의 달러 체제 이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계속 이어가게 되는 이유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저는 2024년 3월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미국의 물가가 2%로 잡는 게 목표인데 이번 달에 3%로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이제 금리를 좀 맞춰주겠다. 미국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가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1929년 대공황을 거치면서 바로 뉴햄프셔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세계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2% 물가가 올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3월부터 0.25%씩 3번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경제도 훨씬 낮아질 겁니다. 네. 저는 한국은행도 아마 미국과 동반해서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도 부동산이나 주식은 은행 이자가 내리게 되면 우리 자산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 시점이 한 3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뭐 한 3, 4개월만 참으면 이제 우리 경제가 훨씬 좋아진다. 네. 그래서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의 70%가 항상 우리 경제에 이겼고 우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관적인 생각하지 마시라. 네. 이제 부동산도 오르고 네. 우량한 주식도 오른다. 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 중심이 되는 통화, 기축통화의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영국 이야기부터 했었고 그리고 미국으로 브레튼 우드 체제를 말씀드렸죠. 기축통화가 변천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또 미국의 내에서도 달러화 가치가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게 된 이야기까지도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종대 김대중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을 뒤바꾼 경제사 오늘 순서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